안녕하십니까. 네, 저작권법 기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한결이고요. 저는 49회 변호사 시험이었어서 사실은 제가 시험을 볼 때만 해도 이 선택 과목이라는 게 패스페일이 아니었습니다. 패스페일은 아니었고, 저는 처음에는 이제 그 연력학을 했다가 그 다음에 기드 때 이제 유기화학을 해서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3시 때 이제 1차부터 다시 해서 유기화학으로 해서 사실은 시험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이런 저작권법 관련해서도 같이 일을 하고 있고 해서 저작권법에 대해서 강의를 이제 하고 있다가 변리사 시험에서 이제 저작권법이 패스페일로 인해 뜨고 있다 해서 이 저작권법 강의를 이제 또 변리사 시험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의 이 저작권법 이론 강의에서의 제일 큰 목적은 정말 시험에서 중요한 게 뭔가, 시험에서 어떻게 하면은 붙을 수 있을까, 그거를 최대한 공부를 좀 효율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만 외우는 거를 저는 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패스페일인 상황에서 실제 너무 저작권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너무 저작권법을 아시려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공부를 하신 분들 중에서 뭐 이 저작권을 비롯해서 모든 과목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잘 어차피 뭐 공부 과정에서 잘 공부해 놓으면 실무에서도 당연히 쓸 수 있고 좋지 않을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꼭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험 공부를 하실 때는 무조건 시험에 붙는 걸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시험에 붙는 거에 조금이라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꼭 시험을 목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시험을 붙기 위해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저작권법에 대해서 앞으로 강의는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일단 지금 딱 첫 시간 정도만 한 30분 정도를 할애해서 이 답안지 작성이라든지 앞으로의 이제 기드까지 가는 길에 있어서 공부 방법이라든지 그런 필수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고, 이제 저작권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관을 드리는 걸로 이 첫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되도록이면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좀 편의를 위해서 되도록이면은 이 저작권법 이론 강의 외적인 이제 공부와 관련된 얘기는 무조건 제일 마지막 시간에 좀 두어서 이제 여러분이 이론 강의 듣는 데 있어서 뭐 좀 수월하게 하도록 할 텐데, 이번 시간만 좀 앞에 이제 일반적인 공부 방법이나 답안 작성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 첫 번째로 시험 전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험에서는 이건 저작권뿐만 아닙니다. 특히 저작권 더 그렇지만 이 시험에서 특허나 뭐 민소나 상표든 이 저작권법이든 절대 시험을 잘 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잘 보려는 생각하지 마시고 못 보지 않는 걸 택하셔야 돼요. 아마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이게 점수고, 이게 만약에 그 전체적인 분량이라면, 범주라면 뭐 챕터 1부터 뭐 8까지 중에 이 특허든 민소든 뭐 상표든 간에 여러분이 점수가 어떤 문제가 나오든 어떤 범위에서 문제가 나오든 점수가 한 요 정도로 나오시면은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제일 안 좋은 케이스는 뭐냐면, 어떤 포인트에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점수가 잘 나와요. 근데 어떤 포인트에서는 점수가 안 나오고, 이게 이런 식으로 등락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이제 2차 시험까지 하셔야 될 일은 요거에서 요거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렇게 분야별로 점수가 안 나오는 분야들이,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요거를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셔야지, 공부를 하실 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요거를 자꾸 이렇게 잘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정말 피하셔야 됩니다. 요건 정말 피하셔야 되고, 이 과정에서 사실은 공부를 하실 때 조금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그 정말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가능하지만 사실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장을 외우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2차 시험은 이제 글로 써서 시험을 치는 거다 보니까 어떤 범주의 문제가 나왔을 때
기가 막히게 이런 글로 이렇게 세 줄 딱 쓰면은 100% 답안이야 라고 하는 이런 문장들이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쓰면은 점수는 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외우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소, 뭐 특허, 상표 이걸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외우기 시작하면은 어떤 건 이렇게 잘 쓸 수 있지만 이걸 커버를 절대 못합니다. 특히 문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기까지 쓰다가 여기에 뭐 조사나 아니면 어떤 접속사나 이런 게 잘 생각이 안 나면은 자꾸 멈칫멈칫하게 돼요. 이 시험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펜을 딱 들었을 때는 이제 7월쯤 됐을 때에는 펜을 목차를 다 잡고 펜을 한번 들었으면은 문제 답안지 끝날 때까지 거의 멈칫거리지 않게 쓸 수 있게 여러분이 실력을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거는 문장으로 쓰시면 안 돼요. 문장으로 외우지 마시고 무조건 키워드로 외우셔야 되고, 물론 이제 지금 기득분들은 아마 그렇지 않을 텐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키워드를 외웠을 때 이걸 가지고 문장으로 쓰는데 생각보다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키워드로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답안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은 키워드에서 문장으로 바꾸는 연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래서 시험 전략은 이제 못하는 부분을 끌어올려서 평균을 만들어 가야 된다. 절대 시험을 잘 보려고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뭐 물론 변리사 시험 수석 받고 하면 너무 기분 좋죠.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은 너무 대단하신 분들인데, 사실은 수석보다 제일 좋은 거는 200등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문 닫고 합격하는 사람이 제일 좋고, 실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변리사 시험 같은 경우는 변리사 시험 성적 가지고 뭐 어디서 뭐 다르게 취급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실제 뭐 저도 그렇지만 저 동기들도 그렇고 누가 시험 잘 봤었는지 기억도 못 합니다. 물론 이제 잘 보는 분들은 뭐 이렇게 출제도 어떻게 하면 뭐 불려 가시는 분도 있고 하면서 누가 잘 봤는지 뭐 실제 뭐 합격하고 나면은 누가 잘 봤고 뭐 이런 거 대충 이렇게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큰이 아니라 어떠한 영향도 저는 미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잘 볼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이걸 끌어올려서 합격을 한다, 이걸 최우선의 목표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하려면 어떤 연습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냐. 아마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기득도 계시겠지만 이제 동차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테니까, 이론 강의 때문에. 그럼 답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연습을 가장 많이 해야 되냐.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연습은 내가 쓸 수 있는 분량과 그리고 그 시간을 매번 체크하는 겁니다. 이제 제일 수험생분들 중에 제일 많이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를 하실 때 이 답안을 쓰면서 내가 얼마나 쓸 수 있고 아니면 이게 얼마나 걸리고 이걸 끝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계속 지금도 잘 당연히 못 쓰시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계속 쓰시면서 내가 보통 요만큼 쓸 때 몇 분 정도 걸리나, 아니면은 요만큼 쓸 때 몇 분 정도 걸리나, 이거를 매번 계속 체킹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 시험에서도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을 때 너무 짧게 남았어도 그래, 나는 연습하면서 이 정도는 아무리 못 써도 이 정도는 몇 분 안에 썼어,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는 쓸 수 있어 하면서 좀 마음을 다독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답안을 연습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못 쓰는 상태로도 분량하고 시간을 계속 체킹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내가 예전에는 내가 3월에는 뭐 요만큼 걸렸는데 이제는 뭐 이만큼 걸리네, 이런 체킹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추천드리는 게, 답안지를 처음에 받으면은 어떤 걸 먼저 하셔야 되냐면은, 여러분도 아마 이제 2차 과목을 2차 답안지 자체를 보시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문제를 먼저 보시면은 문제 이게 몇 점이고 이런 게 다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답안지를 먼저 펼치셔서 나는 이 문제는 여기까지 쓸 거야, 그리고 이 문제는 그 다음 페이지 한 여기까지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연필이든 물론 답안지에 뭐 특별한 표시를 하면 안 된다는 룰이 있으니까 막 크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답안지에다가 나는 이 문제는 몇 점짜리니까
몇 점 여기까지 쓸 거야 이런 표시를 다 해놓으세요. 다 처음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배점만 보고 일단은 분량을 정해놓고 들어가야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끝까지 밀고 가는데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험에서 우리의 전략은 잘 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못 쓰지 않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량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은 내가 이걸 과하게 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거 여기까지 써야 되는데 내가 왜 지금 여기를 쓰고 있지? 이러면은 자기가 좀 줄여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이만큼 써야 되는데 너무 못 쓰고 있으면은 아, 여기엔 내가 지금 뭘 더 적어야 되는 거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계속 쓸 수 있게 분량을 미리 표시를 해놓고 들어가시는 거를 무조건 추천드리고, 그 분량을 표시했을 때의 얘기는 뭡니까? 이 분량에 대해서 나는 몇 분까지 써야지라는 게 계산이 같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내가 그 자리에서 막 머릿속으로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써보면서 아, 10점짜리는 나는 요 정도, 그리고 요 정도는 난 몇 분 정도, 요런 게 계속 혼자서 계속 트레이닝이 돼가지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체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계속 하셔야 된다 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얘기고, 그러면은 나는 지금 이제 2차를 처음 들어가는 와중에 혹은 아직 내가 잘 써지지 않는 와중에 나는 이걸 어떻게 연습할 것인가. 저는 먼저 첫 번째로는 목차 잡는 거를 무조건 연습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 목차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목차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 이게 사실 익숙치가 않습니다. 특히 뭐 문과 출신 분들도 요새는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뭐 대학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연습을 많이 하시지만은 이제 공대생들한테 이 목차 잡는 건 굉장히 생소한 일이에요. 근데 이 목차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그 2차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도 목차를 제대로 안 잡는 분들이 좀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은 이 목차를 제대로 안 잡으면은 공부가 정말 잘 된 사람이 아니면은 이 쓰다 보면 정신이 없어서 누락을 하게 돼요. 누락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못하더라도 목차 잡는 게 무조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처음 공부 제대로 잘 안 돼 있을 때부터도 계속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목차를 잡음과 함께 그 다음 뭘 하냐면은 이제 이걸 써야 되는데 이게 안 써지지 않습니까? 공부를 이제 시작하니까. 물론 뭐 객관식을 하면서도 뭐 공부하신 게 있지만은 이게 생각보다 안 써져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오픈북으로 혹은 답안이 있으면은 답안까지도 저는 보면서 연습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푸실 때 이제 앞으로 이 이론 강의가 아니라 GS 강의도 막 들으시고 할 텐데 그럴 때 처음엔 그냥 과감하게 오픈북이라도 하세요. 그 오픈북이라도 하는 게 안 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오픈북이라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뭘 하시냐면은 이거를 시간 내에 하세요. 오픈북을 보더라도 최대한 시간 내에 해보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는 오픈북을 하잖아요. 아마 답안을 끝까지 쓰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첫 번째로 목차를 무조건 끝까지 문제 끝까지 다 잡으시라는 거예요. 문제를 그 GS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혹은 사례집을 푸신다고 하면 목차는 일단 잡으세요. 그리고 GS 만약에 하면은 뭐 실전이면 기초면 1시간, 뭐 실전이면 2시간인데 먼저 목차는 끝까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오픈북으로 남은 시간을 쓰세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는 아예 못 쓰실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책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도 있지만은 그걸 찾아서 쓰는데 잘 모르니까 자꾸 멈칫거리게 돼서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더 연습을 해가지고 시간을 준수해서 써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걸 포기를 해야 됩니다. 쓰는 걸 많이 포기하시라는 거예요. 쓰는 걸 포기하되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시간을 맞춰서 쓸 수 있냐. 여기서는 오픈북을 하니까 거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다 쓰고 싶은데 그거를 좀 포기하시고 이 시간을 맞춰서 대략적으로만 쓰시는 거예요. 내용을. 그러려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은 이걸 뭔 내용을 써야 될지 잘 모르니까 일단 오픈북으로 찾아야겠죠. 찾은 다음에 그 전에는 찾은 걸 보고서 그걸 뺏겼다면은 이 다음 레벨에서는 한번 본 걸 봐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책을 본 적이 있을 테니까 한번 봤던 문장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보고 뺏기지 마시고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기억나는 대로 그냥 써보세요. 그러면 적어도 키워드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 키워드를 빼먹지 않고는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엔 그러면 어떡하냐? 다시 그러면 시간을 포기하세요. 그 다음에 쓰기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걸 아예 오픈북을 포기하고 쓰는 걸 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잘 못 가요. 왜 못 가냐면은 이거 쓰는 게 되게 시간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왜냐면 아니 내가 지금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대충은 알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론 공부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잘 안 써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아 내가 이거 쓰잘데기 없이 쓰면서 시간 버리느니 이론 공부를 해가지고 이론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내가 완벽해지면 이걸 다시 써야겠다. 이거는 장수로 간 지름길입니다. 그 이론 공부를 1년 내내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 때까지 공부를 하셔도 이 레벨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시간들이 정말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뻘짓을 하면서 이 빈 공간에 내가 무작정 마음대로 써내려가는 것들이 정말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한번 써내려가 봐야 아 여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라는 고민을 계속 하게 되고 그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떠오르기도 해요. 떠오르기도 하고 안 떠오르기도 하면 그렇게 치열하게 해가지고 빈 공간을 채워 넣는 것들이 나중엔 시험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시험에서 아는 것들만 나오면 물론 좋죠. 아마도 아는 것들이 대부분 나오겠지만은 정말 피치 못하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나 아니면 내가 정말 안 써지는 부분이나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그럴 때 빈 공간으로 두는 거랑 조금이라도 연관된 걸 내가 어떻게든 채워서 쓰는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점수에서 분명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내가 잘 이론적인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쓰는 거는 무조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누가 먼저 시작하냐가 특히 동차분들한테는 이번 올해 과연 동차를 내가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라면 만약에 동차를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강의를 3월부터 보시게 될 텐데 3월에서 4월까지야 당연히 이 정도까지 민소에 좀 집중하시고 이렇게 될 것 같고 적어도 5월에는 그냥 무작정 쓰는 걸 한번 들어가 보세요. 뭐 모든 과목을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그렇게 시작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이 이제 쓰기에다가 시간을 제한을 둬서 해보는 거죠. 이거를 사실 여기까지 오면은 이 다음에 요거 가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쓰는 양을 줄이면 돼요. 양을 줄이는 게 정말 근데 어려워요. 근데 요거만 특히나 동차 때는 요거만 성공한다면은 기득은 정말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차 때 우린 끝을 내야겠죠. 동차분들은 기득분들이든 만약에 뭐 30 그 이상 분들이 계시다면은 당연히 올해 당연히 끝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이제 기득 이상의 내가 어느 정도는 지금 이 쓰기가 그래도 뭐 물론 내가 사실은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기득 때까지만 해도 이 시간 맞춰서 제대로 쓰는 게 사실은 잘 안 됐어요. 사실은 잘 안 되는데 내가 아무튼 뭐 쓰는 건 쓴다 라고 한다면은 어떤 연습을 저는 지금부터 좀 꾸준히 하시길 바라냐면은 이제 저작권 같은 경우도 뭐 작년 GS 같은 것도 있고 뭐 그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메일을 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런 GS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뭐 특허나 상표나 민소 같은 경우는 GS뿐만 아니라 사례집도 굉장히 많죠. 사례집을 여러분이 시간을 맞춰서 목차를 잡는 걸 해보세요. 마지막 이제 파이널이 사례집입니다. 사례집 혹은 GS에 대해서 이거를 목차를 잡으시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GS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GS 한 해 통채 한 해당 30분 안에 목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잡는 거예요. 30점, 20점, 30점, 20점 이걸 다 잡는 겁니다. 다 잡은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뭐까지 써놓냐? 키워드도 대략적인 키워드도 다 써놓는 거예요. 이거를 30분 안에 하는 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2시간이면 어떻게 됩니까? 2시간이면 4회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루에 2시간씩만 해도 이틀이면 GS 한 회를 끝낼 수 있는 겁니다. 한 달치 세트를. 보통 이제 특상은 8회니까. 그렇게 하시고 사례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30점짜리는 몇 분 안에, 20점짜리 몇 분 안에, 10점짜리 몇 분 안에 이거 답이 나오죠. 그거 계산을 하셔서 사례집도 그 시간을 맞춰서 쭉쭉쭉 풀어나가서 최대한 많은 문제를 내가 다 맞힐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보시면은 1번은 내가 애초에 답이 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2번은 내가 제가 이제 키워드까지 쓰라고 말씀드렸는데 키워드가 안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구분하셔서
체킹을 해두세요. 그런 다음에 1차에서 여러분이 이제 그 객관식 문제 풀었듯이 체킹을 해 놓으시고 이거를 계속 점차 줄여나가는 방식을 이제 8월까지 반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나중에 이제 내가 요거를 시험 뭐 직전에 10분 안에 볼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고, 그게 아니더라도 전날, 이제 시험 치기 전날에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안쪽으로 내가 이걸 한번 마지막으로 스크리닝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게 여러분이 8월까지 하셔야 되는 목표인 거예요. 마치 1차 객관식 풀듯이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사람마다, 여기까지는 저는 꼭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차를 떠나서. 근데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개인차가 좀 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건데, 뭐냐면은 그러면 이거를 대체 어느 정도나 해야 되냐, 어느 정도나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득을 들어오면서 특히 이제 3시 이제 가기 시작하면서는 적어도 매일 2시간은 했어요. 매일 2시간. 주말 다 포함해서. 시험 치기 일주일 전까지 매일 2시간씩은 무조건 썼습니다. 그게 민소든 특허든 상표든, 물론 뭐 이제 미리 정해두고 무슨 요일은 민소, 무슨 요일은 특허, 상표, 뭐 무슨 요일은 선택과 뭐 이걸 해서 매일 2시간씩 썼어요. 2차 시험은 손으로 써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많이 써보셔야 되고, 그게 뻘짓 같아 보여도 무조건 많이 써보셔야 나중에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아요. 펜을 들었을 때 끝까지 갈 수 있게 꼭 자주 써보시는 걸 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뭐 물론 나중에 이제 2시간을 다 쓰진 못하고 사례집을 2시간을 목차를 잡거나 이런 식으로 좀 변형은 둘 수 있지만, 적어도 문제를 푸는 시간을 저는 2시간을 썼습니다. 이론을 자꾸 다지고 하는 거는 뭐 지식을 늘리는 데는 좋지만 시험을 잘 보는 데 있어서는 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이 이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냐. 아마 이 얘기는 사실은 이제 그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자면, 그럼 목표를 어떻게 둬야 되냐. 공부를. 시험때가 이때가 있으면은 여러분이 비워둬야 될 시간이, 필수적인 부분은 저는 이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 주, 요거는 무조건 비워두셔야 돼요. 이거 왜 비워두냐면, 이 한 주 내에 여러분의 공부하신 거를 무조건 1회독을 할 수 있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동차, 기득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그렇게 돼야 돼요. 이거를 뭐 동차는 특히 어렵지만 내가 그냥 진짜 그냥 홀수 페이지만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1주는 무조건 비워놓고, 이때는 무조건 어떤 식으로든 내가 공부한 걸 전부 1회독 돌릴 수 있게 시간을 비워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 전날은 당연히 전날 하루 만에 한 회독 할 수 있게 비워둬야죠. 그래서 이제 시험 보기 하루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을 일단 이렇게 비워둬야 됩니다. 그 전에 그럼 요거를 2주는 또 비워놔야 돼요. 이걸 왜 비워놓냐면은 1주 만에 볼 준비를 하기 위해서 2주 만에 봐야 됩니다. 이때 무조건 한 회독을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내가 준비가 좀 덜 돼 있으니까 이때 이거 하는 것보다는 공부를 더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정말 안 돼요. 정말 그럼 위험합니다. 이거 너무 위험한 생각이고, 2주, 1주 이거는 꼭 지키시길 진짜 무조건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저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거 전에 4주 정도를 또 비워두셔야 돼요. 4주 정도를 비워두셔서 적어도 6월 정도에는 내가 이제 마음을 좀 포기할 거 포기하셔야 돼요. 공부를 이제 사실 그 시험 때 가면은 내가 이것도 안 돼 있나 저것도 안 돼 있나 하면 자꾸 손이 커져요. 손이 커지고 공부 범위가 늘어나는데, 한 6월쯤 가셨을 때는 그런 것 좀 다 비우셔야 돼요. 마음에서 비우시고, 그래, 내가 지금부터 안 본 것들은 시험에 나와도 이거 틀려도 나는 솔직하게 시험 잘 볼 수 있어. 이 마음으로 과감하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부를 어느 정도 제대로 하셨다고 하면은 이때까지 제대로 못 본 파트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은 점수가 분명 작을 거예요. 그 소위 말하는 짱돌 혹은 브리타라는 문제들은 점수가 무조건 작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다 맞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다 맞추는 거는 수석하시는 분들이에요. 물론 수석하시면 좋죠. 하지만 우리의 포인트는 수석이 아니라 시험에 붙는 거기 때문에 브리타나 그런 뭐 짱돌이나 이런 것들 신경 쓰지 마시고, 이 4주 전까지 공부가 됐다면 이제 마무리를 좀 지시고, 이때 1회독 해서 시험 치기 전날 전에 적어도 3회독은 할 수 있게 여러분이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정 안 되더라도 2회독은
이때는 꼭 하셔야 돼요. 이때는 정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시험 날짜 확인하시고 1주 전, 2주 전, 4주 전을 무조건 캘린더에 체킹을 해놓으세요. 이때 되면 내가 지금까지 공부가 얼마나 됐든 간에 이제 1회독 들어간다 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안 된 것들은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해에 시험이 붙을 가능성이 생겨요. 만약에 이거를 포기하지 못하고 쭉쭉쭉 밀고 가면은 공부에는 도움이 되시겠지만은 이 시험에는 이 상당히 리스크가 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험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는 여기까지고,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저작권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 이메일부터 참 먼저 말씀을 드린다는 게 늦었는데, 제 이메일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메일을 확인하시고, 이제 이 이메일에 따라서 만약에 뭐 시험 관련이라든지 혹은 아니면은 뭐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여기로 메일을 주시면은 저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메일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저작권법에 대해서 개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 저작권법을 하시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량을 줄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면 특허랑 상표랑 어떤 게 같은지 어떤 게 다른지를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법조문에 정말 생각보다 특상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암기를 줄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법조문에 있는 내용을 암기하지 마세요. 물론 특상 같은 경우는 법조문에 있어도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좀 다 외워가지고 이걸 짝짝짝 빨리빨리 써내야 되는 게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작권은 특상보다는 좀 여유가 있어요. 이건 패스페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저작권법을 보실 때 법조문에 뭐가 있고 뭐가 없냐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법조문을 몇 존지는 외울 필요 없지만 무슨 내용이 어디쯤에 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저작권법은 앞으로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텐데 시간 날 때 법조문 한 번씩 읽어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그게 뭐 어떤 공부를 하는 것보다 저작권법은 훨씬 좋습니다. 왜 이걸 읽어보냐면은 만약에 시험에서 불이타가 나온다고 하면은 법조문 보고 대충 뺏겼으면은 무조건 평균 이상은 가져갑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많이 봐야 된다. 그리고 특허랑 상표랑 뭐가 다른지를 봐서 최대한 특상에서 우리가 외웠던 거를 뽑아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특상하고 저작권법의 제일 큰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등록입니다. 출원과 등록이에요. 특상 같은 경우는 출원을 하니까 출원하는 과정에서 뭐 명세서라든지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써져야 되고 어떤 룰을 갖춰야 되고 거기서의 이 심사관과의 어떤 절차들이 있을지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작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등록 과정이 원칙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권리가 발생할 때 특허랑 상표는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출원을 해서 등록을 해줘서 특허청에서 너 이거 네 거야 라고 명시를 해줘야 권리가 이제 명확하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작권은 내가 만들기만 하면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출원이랑 등록과 관련된 내용은 더 이상 저작권에서 발생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이 특상에서 이 등록 전까지 절차는 우리가 저작권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비슷한 부분은 이 이후라는 거죠. 이 이후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특상 같은 경우에 뭐가 있어요? 특허 무효, 상표 무효 그런 사유들이 있잖아요. 저작권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무효가 따로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비슷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그럼 저작물인가? 이게 내가 만들면 전부 다 권리가 생긴다고 했는데 권리 자체를 정말 모든 걸 다 보호해 주는 게 맞는가?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작권법이 얘기하는 어떤 특정 요건을 맞춰야지만 이제 권리가 발생할 테니까 어떤 게 저작물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준으로 여러분이 특상이랑 뭐가 같은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강의를 하면서 꾸준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책을 보시면 좋겠는데, 거기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파트는 그 책에 제가 지금 이제 PDF로 되어 있고, 나중에 이제 다음 달에 오신 분들은 PDF와 함께 책도 아마 있으실 텐데, 저작권법 개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작권에서는 그러면은 전체적인 플로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겠냐면, 특허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아마 1차 해보신 분들도 그렇고 기득도 그렇고 제일 많이 이제 하신 것들이 특허 침해일 거예요. 침해인데 저작권도 마찬가지로 침해를 생각하시면서 이 전체적인 플로우를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이 침해와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침해를 구성할 것인가, 여기에 모든 포인트를 맞추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에서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특허에서도 유효한 특허권이 발생하는가. 참고로 제가 여기 필기하는 것들은 저 같은 경우는 책에 대부분이 아니라 책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쓴 필기에서 필기를 하실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일부러 책에 다 넣었고, 만약에 필기가 이건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건 제가 꼭 말씀을 드릴게요. 책에 없는 내용은. 그랬을 때 일단 유효한 저작권이 발생을 해야 그 다음에 침해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효한 저작권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그럼 권리만 발생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허권도 어떻게 됩니까? 출원한 사람이 뭐 권리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양도받은 사람이 권리자가 된 경우가 있고, 공동 특허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권리자에 대한 부분이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작권도 저작권자가 그럼 누구냐? 저작권자가 누군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유효한 저작권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저작권자가 누군지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정말로 그러면 이게 침해가 맞는가? A라는 저작물이 있고 B라는 저작물이 있을 때 이게 정말 침해인지 보려면은 뭘 봐야 되냐면, 이 특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권리 범위를 먼저 보게 되죠. 권리 범위를 보게 되는데, 이 권리 범위를 보는 거하고 유사한 부분이 뭐냐면은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겁니다.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얘네 둘이 정말 비슷한가 보는 거예요. 이거는 객관적인 요건입니다. 물론 뭐 이거를 정말 법리적으로 파고들면은 뭐 객관적인 요건을 실질적 유사성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객관적인 요건으로 실질적으로 유사한 걸 봐야 되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특상하고 다르게 뭐 하나가 추가됩니다. 주관적인 요건이 필요해요. 뭐냐면 저작물 같은 경우는 이 특허나 상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특허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누군가 고생해서 만들어서 이걸 내가 대가 없이 공개를 해줬을 때, 이 공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베네핏으로 이 권리에 대한 독점적인 그 권리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작권은 그 특허하고는 목적이 달라요. 저작권으로서 이걸 보호한 이유는 누군가에 대한 이런 산업적인 발전에 대해서 독점적인 권리를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문화 향상을 위해서 기여한 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서로 정말 안 보고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특허는 어떻게 됩니까? 선출하는 사람한테 권리가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개가 안 됐다면. 근데 저작권은 A라는 사람하고,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서로 정말 안 보고 각자 만든 게 맞으면은 이건 둘 다 서로 침해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의거성이라고 해요. 이건 한자어긴 한데, 이거 한마디로 보고 베꼈는지입니다. 판례가 얘기하는 게 이제 보고 베꼈는지 여부예요. 자, 그러면은 유효한 저작권이 있는지, B가 A 걸 침해했는지를 보려면 A가 유효한 저작권이 있는지, 이걸 지금 주장하는 사람이 저작권자가 맞는지, 그런 다음에 이거 B가 A 거를 보고 뺏긴 게 맞는지, 그리고 이 A하고 B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로 뭐가 있냐면, 특허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공정력이라는 걸 우리가 자주 얘기할 때가 있어요.
공정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그 자유실시의 항변이나 무효의 항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허에서도. 아니면은 그 제한 사유가 되는 것들이 있죠. 특허에서도 뭐 지나가는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의약품 제조할 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한 사유가 있는데 이 저작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왔으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는 저작권을 전부 다 한 거예요. 이게 침해를 판단할 때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A 왔고 제한 사유가 있는지까지 봤으면은 나머지 뭐 구제 수단이 있는데 뭐 구제 수단은 여러분이 특허나 상표 이런 거 하셔서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뭐 법조문 보고 대략적인 일반론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인데 자, 여기서의 그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게 뭐냐? 유효한 저작권이 있는지. 이게 한마디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그럼 제가 하는 이 강의 자체는 이게 저작물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뭘 보고 판단해야 되냐면은 유효한 저작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창작성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뭐 특허에서는 진보성 같은 느낌인 건데 창작성은 진보성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이라고 일단은 생각해 두세요. 실용신앙권에서의 말하는 그런 고도한 정도보다도 더 낮게 일종의 이제 그 진보성에서 거의 최하 수준의 진보성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정도로만 일단 지금은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보호되는 저작물일 때는 어떤 권리가 발생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개념이 사실 특허하고 좀 달라지는데 마찬가지로 그 특허랑 유사하게 특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특허 청구항별로 권리가 발생하는 것처럼 저작권도 저작물이 하나 만들어지면 이 저작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리가 병행적으로 만들어져요. 이거를 우리는 보통 권리의 다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작물을 하나 만들면 거기에서 내가 가지는 권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특허도 청구 항별로 권리가 따로 분리되듯이 이 권리 자체도 여러 가지로 그 권리 각각에 대해서 계약도 체결할 수 있고 권리 각각에 대해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저작 인격권이 있어요. 저작 인격권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법조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앞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간단하게만 들으시자면은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그리고 공표권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름만 들으셔도 어떤 권리겠다 생각이 드실 텐데 그게 맞아요. 그거는 일단 그렇게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저작 재산권이 있습니다. 저작 재산권에 대해서 여기 써있다시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런 권리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어떤 사안이 하나 벌어졌을 때 권리 하나만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B란 저작물이 A를 뺏겨가지고 팔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뺏기면서 뭐가 일어나요? 복제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팔았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배포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복제권과 배포권 두 개가 침해가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권리가 여러 개가 발생하는데 이거에 대한 각각에 대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외워야 될 판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어떤 것들을 주요하게 외워야 되는 판례들이 있나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뭐 판례까지 하나하나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사실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저작 인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저작권자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작 인적권자는 뭐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저작물이 있을 때 그거를 가지고 뭔가 추가적으로 더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새로운 뭔가 권리를 인정해 줘야겠다 싶어서 만들어진 게 저작 인적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뒤로 가서 따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상황에서 제일 이해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저작권자가 가지는 권리와 저작 인적권자가 가지는 권리는 분리된 권리라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작 인적권자는 여기 써있다시피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이렇게 있는데 실현자는 여러분이 아시는 뭐 가수 혹은
뭐 연극 배우 이런 이 저작물을 가지고 내가 몸으로 뭔가를 표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실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음반 제작자는 말 그대로 음악, 그 음반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이 방송 사업자는 한마디로 방송 사업하는 사람, 다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별도로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만약에 어떤 가수가 직접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작권자가 되겠죠. 근데 그걸 실제로 자기가 불렀어. 그럼 저작 인정권자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명이 두 가지 권리를 다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 독립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된 권리로서 저작 인정권도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작 인정권하고 비슷하게 뭐 배타적 발행권이 있고, 요거는 뭐 나중에 보시면 되고,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의 권리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이거 다 독립적이다. 이게 어떤 하나만 가질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가 아니라 각각이 독립적인 권리다라는 거를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다 독립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작권자가 나오는데, 사실 저작권자에서의 이슈는 똑같습니다. 특상에서 저작권자가 제일 문제되는 건 뭡니까? 공동 저작물일 때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저작권자가 발생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 공동 저작물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게 과연 두 명이 같이 만들었을 때 이 두 명이 각각의 저작권이 발생하는지, 아니면은 둘이서 하나의 저작물을 만들었는지, 그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작권에는 좀 더 특별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업무상 저작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특허에서의 직무발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업원이 만들었을 때 이 권리가 어디에 속하냐, 저작권자가 누구냐라는 게 실제 이슈가 됩니다. 사실은 이 저작권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되고요. 의거성은 정말 별거 없어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판례를 외워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여기까지 전부 다 거의 다 법조문에 그대로 있어요. 사실은 요건들도 거의 안 외우셔도 됩니다. 요건들도 거의 안 외우셔도 되는데, 의거성 같은 경우는 판례 하나 외우셔야 돼요. 의거성은 판례가 어차피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판례 하나만 외우신다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 유사성도 마찬가지로 판례를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의 판례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이걸 알면은, 이 판례 하나만 제대로 외우면은 사실은 저작권에서 많은 걸 다 그대로 딸 수 있어요.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저작물이 있을 때 우리 법은 뭘 보호하냐요. 근데 특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게 되잖아요. 기술적 사상이 뭡니까? 아이디어가 있고 실체적인 어떤 물체라든지 발명이 진짜 있을 때 이 사이에 어딘가에 기술적 사상에 이르는 어떤 요걸 보호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작권도 마찬가지로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그리고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아이디어가 표현에 이르렀을 때 이 표현에 대해서는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추상적이어서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문학적인 소설에 있어서 소설의 전체적인 플로우는 아이디어밖에 안 되지만은 그 문장들의 이 구체적인 표현 같은 거는 저작물로서의 그 창작성을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정말 그 창작적인 표현들을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때 그 창작적인 표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이 아이디어 표현의 이분법 판례가 여기서도 등장을 하지만은 어디서도 나오겠습니까? 창작성을 판단할 때 똑같은 판례가 나와요. 그 얘기는 이거 하나 외우면은 여기서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판단하면서 여기에서도 이게 쓰이지만 뭐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유사성은 이렇게만 알면은 사실은 거의 다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한 사유가 나오는데, 제한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꽤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법조문에 요건들이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울 만한 게 거의 없어요. 여기서 판례를 몇 가지는 외워야 될 게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제한 사유를 하면서 한 번 더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할 건데, 그때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제한 사유는 나중에 법조문을 하나씩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거는 생각보다 별게 없다. 법조문에 있는 요건들을 내가 법조문을 보고 그걸 하나하나 캐치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은 뭐 다른 법도 이제는 그렇지만 전부 다 한글로 돼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구제수단은 뭐 민사적, 형사적 구제수단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몇 가지 일반론적으로 외워두시면은 실제 시험에서 충분하죠. 이 6점 정도로 나중에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은 이렇게 되고 생각보다 굉장히 양도 적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나머지 10회차까지 이르도록 이제 여러분한테 잘 설명 총 12회차죠. 그래서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